평범한 런던 시민들이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오를 때마다 그들의 발걸음 바로 아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보물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40만 개가 넘는 순금 덩어리들이 15m 지하 깊숙한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황금 제국을 형성하고 있죠. 이 엄청난 보물의 총 무게는 5,100톤을 넘어서며 만약 이 모든 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면 대형 군용 수송기 42대가 동원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한화로 75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자랑하죠. 이 정도 돈이면 샌프란시스코만한 크기의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땅부터 파서 건설하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영국 왕실이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이야기는 16세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섬나라였고 가난하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죠. 반면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쏟아지는 금과 은으로 유럽 최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 하나에서만 지금 가치로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은이 매년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함선들은 보물선단을 이루어 대서양을 오갔고 펠리페 2세는 그 부로 화려한 궁정을 유지했죠. 영국은 이 거대한 부의 흐름을 지켜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바로 사략 선업, 즉 공식적인 해적지를 시작한 겁니다. 영국 왕실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민간 해적들에게 약탈 허가증을 발급했죠. 이 허가증을 받은 해적들은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고 약탈한 보물을 왕실과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왕실은 막대한 부를 얻었고 해적들은 합법적으로 강도질을 할 수 있었죠.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가가 만든 해적 벤처 사업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를 엘 드라코, 즉 용이라 불렀죠. 1577년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부터 극비 임무를 받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2년 뒤 에콰도르 연안에서 그는 운명적인 목표물을 발견합니다. 카카푸에고라 불리던 스페인 갤리온선이었죠. 그 배 안에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14만 달러 상당의 금과 은이 실려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나마 지역을 건너는 스페인 상인들의 행렬을 기습했고 그 결과 엄청난 보물을 손에 넣었죠. 너무 많아서 해적들은 전부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5톤에 달하는 은을 정글 속에 묻어두고 떠나야 했죠. 원정대 5척 중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척, 드레이크의 골든 하인드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척에 실린 보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거둔 수익률은 무려 4,700%, 오늘날로 치면 전설적인 벤처 투자였죠. 펠리페 2세는 분노했고 드레이크의 머리에 현상금 2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1581년 4월 4일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골든 하인드호에 올라 드레이크를 만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여왕은 그를 기사로 서임합니다. 그녀는 드레이크가 가져온 금을 사치품이 아닌 해군력에 투자했습니다. 이 결정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이 격파하면서 바다의 패권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결국 해적과 왕실의 이 공생관계는 세계 최초의 국가 주도형 벤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대신 해적선에 투자한 셈이었죠. 그 덕분에 영국은 해군력을 키우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대영 제국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사략선이 제국의 칼날이었다면 곧 등장할 동인도 회사는 제국의 금고가 될 존재였습니다. 1600년 겨우 7만 2천 파운드의 자본금으로 시작된 작은 무역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동인도 회사. 하지만 이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상회를 넘어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로 성장하게 되죠. 전성기 당시 동인도 회사는 무려 26만 명의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이는 영국 본토의 정규군보다 2배나 많은 규모였죠. 이 회사는 자체 화폐를 발행하고 법을 제정하며 심지어 범죄자를 처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한 뒤 그들은 인도 벵골 지역의 세금 징수권까지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도의 부는 마치 강물처럼 런던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동인도 회사는 돈을 거두는 동시에 그 돈으로 영국산 상품을 인도에 팔았습니다. 즉, 인도인들은 자기 돈으로 영국 제품을 사야 했던 셈이죠. 그리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금으로 바뀌어 왕실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왕족과 귀족들이 동인도 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식민지에서 빨아들인 부로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식민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노동력과 세금을 모두 이용해 부를 2번 빼앗는 그야말로 이중 착취 시스템이었죠. 그 결과 인도 경제는 영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인도에서 빠져나간 부의 총액은 오늘날 가치로 45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현재 영국 GDP의 17배가 넘는 규모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영국 대부분의 가정에 이 성경이 있죠. 하지만 그 성경을 후원한 바로 그 왕의 치세 아래서 동인도 회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약탈 기계로 변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신앙과 탐욕이 공존한 셈이죠. 결국 모든 건 금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금이 훗날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핵심이 됩니다. 1821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금 본위제를 도입합니다. 이 순간부터 파운드화는 금과 직접 연결되었죠. 지폐를 들고 가면 정해진 비율로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금 보유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식민지에서 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골드러시입니다. 1850년대에 호주에서 금이 쏟아지자 런던은 순식간에 세계 금 거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무역과 세금으로 이 금을 런던으로 흡수했고 그 다음 차례는 남아프리카였습니다. 1886년 위트워터스랜드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이곳은 세계 최대의 금 생산지가 됩니다. 영국계 기업들이 광산을 장악했고 20세기 초에 이르러 영국은 세계 금 생산량의 60% 이상을 통제하게 되었죠. 이 금들은 모두 영국 왕실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제국의 경제적 기반은 식민지 금맥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은 이런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연합국들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을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자산을 몰수하고 배상금까지 받아내며 금을 더 쌓았죠. 1950년이 되자 영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영국이 보유한 금의 총량은 무려 2,543톤이었습니다. 지금의 8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하지만 런던은 단순한 금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런던은 세계의 금값을 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금 생산국의 금이 이곳으로 모였고 금의 거래와 시세 결정도 런던에서 이루어졌죠. 1919년부터 금의 공식 시세는 로스차일드 은행의 런던 금 시세 측정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행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자국의 금뿐 아니라 각국의 금까지 보관하는 거대한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영국 왕실에 숨겨진 금의 제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금이 너무 많아지자 영국은 이 엄청난 부를 안전하게 숨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그 어떤 침입도 불가능한 요새 말이죠. 바로 이때 탄생한 것이 영국 은행의 현대식 금금고였습니다. 건설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15m 깊이에서 철저한 비밀 속에 공사가 진행됐죠. 이 시기는 유럽 전체가 이미 전쟁의 불길을 예감하던 때였습니다. 런던은 알았습니다. 폭격이 시작되더라도 금만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땅속 깊이 세상에 빛이 닿지 않는 곳에 금의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지하 2개 층에 걸쳐 9개의 거대한 홀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7,000제곱미터로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벽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팔레트가 끝없이 이어지죠. 각 금괴의 무게는 400트로이온스, 즉 12.44kg입니다. 한 개의 팔레트에는 금괴 80개가 놓여 있고 총 무게는 정확히 1톤입니다. 이 팔레트들을 쌓아 올리면 2층짜리 건물만큼 높아집니다. 금고 문 하나의 무게만 해도 수톤에 달합니다. 문을 여는 열쇠는 길이가 3m나 되고 잠금 장치는 수십 개의 복합 암호로 구성되어 있죠. 금고 위로는 런던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이 금고 구역을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금괴들 사이에 서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진동을 느낀다고 해요.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런던 지하철을 타지만 그 발밑 몇 미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괴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곳은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제국의 심장이죠. 영국 은행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출입문에는 체온과 심박수를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 패턴까지 분석해 승인되지 않은 사람을 즉시 식별하죠. 바닥에는 압력 센서가 깔려 있습니다. 발걸음의 무게와 리듬을 측정해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그야말로 영화보다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진짜 역설은 따로 있습니다. 영국 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 5,100톤 중 실제로 영국이 소유한 금은 겨우 310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곧 금의 94%는 외국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은 금 보유량 기준으로 세계 17위에 머물러 있으며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금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그 대답은 20세기 후반 영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1950년 영국은 2,54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8배나 많은 양이었죠. 하지만 1970년대 경제 위기가 닥치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영국은 외환 위기를 버티기 위해 보유 자산의 절반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금 보유량은 1,300톤에서 650톤으로 줄었죠. 그러나 진짜 비극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재무장관이던 고든 브라운은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남은 금의 절반인 401톤을 온스당 275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지금의 시세가 온스당 2,800달러를 넘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거래는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결정으로 200억 파운드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브라운의 밑바닥이라는 오명까지 남게 되었죠. 하지만 런던은 여전히 세계의 금거래 중심지로 남았습니다. 금고 안의 금 대부분은 외국의 자산이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금을 영국은행에 맡기고 있죠. 놀랍게도 이들은 아직도 런던을 가장 안전한 금고로 믿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300년 동안 단 한 건의 도난 사고도 없었습니다. 둘째, 하루 700억 달러 규모의 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동성. 그리고 셋째, 금을 즉시 사고 팔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죠. 런던에서는 실제로 금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지 컴퓨터의 소유자 기록만 바뀌죠.
물리적으로는 그대로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거래됩니다. 하루에 2번,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이 시간은 전 세계 금의 가격이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런던 금 시세 LBMA가 결정되는 의식이죠. 이 전통은 1919년 로스차일드 은행이 처음으로 거래자들을 모아 하나의 금 시세를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세기가 흘렀지만 그 원칙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런던의 금 시세는 두바이의 보석상부터 아시아 중앙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광부들도 러시아의 거래상들도 이 시세를 보고 금을 판매하죠. 런던은 금의 가격뿐 아니라 품질 기준까지 정합니다. 런던 굿 딜리버리라 불리는 규격은 무게, 크기, 순도, 각인까지 모두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괴는 국제시장에서 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결국 런던은 금의 가격뿐 아니라 무엇을 진짜 금이라 부를 수 있는가까지 결정하는 도시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연 영국 왕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과 보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의 답은 왕관 속에 숨겨진 제국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중세의 영국 왕들은 왕권을 아주 실용적으로 다뤘습니다. 왕관과 보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전쟁 자금이 부족할 때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일종의 은행 자산이었죠. 필요하면 보물을 맡기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아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찰스 1세의 처형으로 무너졌습니다. 1649년 영국 의회는 왕실의 상징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석들은 분리되어 팔려나갔고 금은 녹여 영국 연방의 동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세기 동안 이어진 왕관의 상징성이 사라졌죠. 이후 왕정이 복원되면서 보석 컬렉션도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오늘날 왕실 소장품에는 100개가 넘는 품목이 있으며 그 안에는 2만 3천 개 이상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제국 왕관 하나만 해도 다이아몬드 2,868개, 사파이어 17개, 에메랄드 11개, 진주 269개, 루비 4개가 박혀 있죠. 그 중에는 전설적인 보석, 컬리난2 다이아몬드와 블랙 프린스 루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컬렉션의 가치를 30억에서 50억 파운드로 추정합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6조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격은 공식적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은 이 보물을 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 보물은 재산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납니다. 영국 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 534톤 중 실제로 영국 본국이 소유한 것은 단 310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전체의 6%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금들은 모두 물리적으로 영국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영국의 진짜 힘입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 혹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 단 한마디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금은 이제 우리 것이다. 무려 534톤, 4조 달러에 달하는 금이 단숨에 영국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다른 나라들이 반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리적으로 그 금은 런던 지하에 있으니까요. 영국 정보기관과 군의 보호 아래 수톤의 콘크리트와 강철문 뒤에 봉인된 그 금을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영국이 다른 나라의 금을 동결한 사례를 알고 있죠. 1940년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자 영국 은행은 프랑스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습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 때는 이집트의 자산을 봉쇄했고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엔 차르의 금을 소비에트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베네수엘라의 금 31톤,
가치로는 18억 달러에 달하는 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죠. 해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모든 사건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한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런던 한복판에 위치한 잉글랜드 은행 박물관에서는 방문객들이 실제 금괴를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그 금괴의 주인이 아니라 그 금을 보관하는 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잃었지만 신뢰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금을 소유하는 대신 금을 관리하는 나라로 변한 것이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진 않지만 세상이 따르는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2번 런던의 시세를 확인하는 한 옛 제국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잉크로 쓰이지만 금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쥔 자, 바로 그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죠.